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밤사이 전국의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안팎으로 내려갔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5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대관령의 체감 온도는 영하 12도에 이릅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도, 충청 북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새벽 한때 경기 남부와 서해안 지역에는 눈이 조금 내렸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미 군당국이 연합훈련을 연기하기로 했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곧 만나자며 행동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김영철 북한 아태평화위원장이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는 게 먼저라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연합훈련 연기에 대해서도 북한이 원하는 건 연습 자체를 완전히 중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 소송전을 앞두고 한일 양국의 통상 문제 담당자들이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두 번째 양자 협의를 갖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협의에 소극적일 경우 분쟁 해결기구 패널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 폭이 올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 씨가 이르면 이번 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본인 명의의 건물에서 유흥업소가 불법 영업을 했고 성매매와 마약 유통까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로 해당 건물 내부는 현재 철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콩의 시위 사태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들의 시위 거점인 홍콩 이공대에서 진압작전을 펼친 경찰이 400명 넘는 시민을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위대는 화염병과 돌을 던지면서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홍콩 경찰과 시위대를 향해 폭력 자제를 촉구했고 중국 정부는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주택 뒷마당에서는 괴한이 총을 난사해 4명이 숨졌고 오클라호마주의 월마트 주차장에서는 가족 간의 다툼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총격 사건으로 3명이 사망했습니다.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밤사이 전국의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도, 충청 북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안팎으로 내려갔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5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대관령의 체감 온도는 영하 12도에 이릅니다. 새벽에는 경기 남부와 서해안 등 전국 곳곳에 비가 오거나 눈이 날린 곳도 있어서 오늘 아침 출근길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더 추울 거라는 예보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밤사이 한반도 북서쪽 상공에서 영하 5도 이하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며 기온을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의 기온이 영하 3도 안팎까지 내려갔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5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대관령의 체감온도는 영하 12도에 이릅니다. 특히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서울, 경기와 강원도, 충청 북부에선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10도가량 낮아졌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를 지나면서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새벽 한때 서해안 곳곳에선 눈도 날렸습니다. 경기도 평택에는 1cm 안팎의 눈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낮에는 전국이 맑겠지만 추위는 계속됩니다. 서울과 춘천이 영상 4도, 대전 7도, 전주 8도 등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또 대부분 해상에서 바람이 초속 10m에서 18m까지 매우 강하게 불고 파도도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철원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목요일 낮에 서울 기온이 영상 9도까지 오르며 풀릴 전망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이 미국을 향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기 전에는 비핵화 협상에 대해 꿈도 꾸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뢰 구축이 먼저 선행되고 북한의 안전과 발전을 저해하는 위협들이 깨끗이 제거돼야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이틀 전 연합 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발표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곧 만나자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지만 북한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철 조선아시아 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새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을 향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기 전에는 비핵화 협상에 대하여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한미 국방장관은 태국에서 만나 이달 말로 계획했던 연합 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하며 곧 만나자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영철 위원장은 미국이 말끝마다 비핵화 협상을 운운하고 있는데 적대시 정책이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게 철회되기 전에는 그에 대해 논의할 여지가 없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또 우리가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합동 군사연습에서 빠지든가 아니면 연습 자체를 완전히 중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한 불쾌감도 드러냈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훈련 연기는 선의의 조치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어째서 대화 상대방인 우리를 모독하고 압살하기 위한 제재 압박에 악을 쓰며 달라붙고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또 합동 군사연습이 연기된다고 해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잔꾀를 부리는 미국과 마주 앉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일본 아베 정권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 소송전을 앞두고 한일 양국의 통상 문제 담당자들이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두 번째 양자 협의를 갖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협의에 소극적일 경우 분쟁 해결기구 패널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 폭이 올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대일 무역 적자 폭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대일 적자는 163억 6,6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0% 이상 적습니다. 2003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대일 무역 적자는 16년 만에 처음 200억 달러를 밑돌게 됩니다. 적자 폭이 감소한 건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보다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더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일본산 부품과 장비에 의존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입을 크게 줄인 영향이 컸습니다. 자동차와 맥주, 의류에 집중된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이제 일본에서 수입하는 소재 수입액기 수입 물량이 준 것도 있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 소비재인 승용차나 그 주류나 의류 같은 이제 수입액 감소도 일부 작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양국 통상 담당자들은 오늘 2차 양자 협의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본격적인 WTO 제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저희로서는 다음 단계인 패널 설치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매우 노골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주한 미국 대사가 야당 소속의 국회 상임위원장을 갑자기 자신의 관저로 부른 뒤 방위비를 올리라고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매우 이례적이고 무례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해운 국회 정보위원장은 지난 7일 주한 미국 대사관저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였지만 이 위원장은 관저로 초대인 만큼 단순히 양국 간 교류 차원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장을 기다리고 있던 건 의외로 방위비 청구서였습니다. 심지어 이 위원장은 혼자 갔는데 미 대사관 측에선 해리 해리스 대사를 포함해 5명이나 나와서 방위비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해리스 대사의 주장은 주한미군이 쓰는 방위비의 5분의 1밖에 한국이 내지 않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 측 논리와 판박이었습니다. 대사뿐 아니라 다른 배석자들도 돌아가며 이 위원장을 상대로 방위비 인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위원장은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하고 갔는데 야당 소속인 나를 상대로 갑자기 방위비 얘기를 꺼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현재 바른미래당 소속입니다. 외교가에서는 여야를 넘어 우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외국 대사가 직접 불러 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 자체를 비상식적인 관행으로 보기도 합니다. 한 소식통은 한미 관계의 비대칭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지난주 경기도 연천군의 민간인 통제선 안쪽에서 살처분 돼지의 핏물이 흘러나오는 사고가 있었죠. 문제가 커지자 연천군은 쌓아둔 돼지를 급하게 땅에 파묻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몰지는 7개월 뒤에 원상 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군에서 빌린 곳이어서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논란의 매립지는 민통선 내 1,500평 규모 군용지에 마련됐습니다. 연천군이 대규모 매립지를 찾지 못해 내년 5월까지 7개월간 국방부가 무상으로 땅을 빌려준 상태입니다. 연천군은 이때까지 4만 7천여 마리 사체를 모두 퇴비가 되도록 한 뒤 땅을 원상복구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마침 아주 깊숙한 민통선 안지역이라 민가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여기다 하면 주민들한테 어떤 악취민원이나 이런 게 좀 덜하겠구나 해서. 그런데 시민단체들은 묻은 돼지가 이때까지 퇴비가 될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겨울에 땅이 열면 분해 속도가 느려져 5월까지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겁니다. 냉동되는 것도 오래 가잖아요. 충분히 발효를 시키지 않고 그걸 막 이 논에다 뿌렸어요. 논밭에다가.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악취가 발생하고 해야. 연천군은 땅 속에 열을 가할 경우 2달 정도면 사체가 분해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정 위반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냥 살처분을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묻혀있는지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실험실적 얘기죠. 그런 거는 뼈나 털이나 가죽이나 일부 지방층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동물 사체 처리 매뉴얼에도 안 맞아요. 연천군은 사체가 남아있다면 파쇄 작업을 추가로 해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홍콩 시위 상황. 대학생들의 시위 거점인 홍콩 이공대 교정에 경찰이 일부 진입을 했습니다. 400명이 넘게 체포됐습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실탄을 장전한 홍콩 경찰이 대학생들의 시위 거점인 이공대를 에워쌌습니다. 음향대포와 물대포도 동원해 진압작전을 펼쳤습니다. 시위대는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저항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포위망을 벗어나 학교 밖으로 빠져나가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무릎을 꿇게 하거나 손을 묶기도 하면서 시위대를 연행했습니다. 시민들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Yeah, that's really there's no way out for us. We really need your help in order to get out of this campus and try to avoid any brutal consequences that we are facing right now. Thank you. 지금까지 400명이 넘는 시위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홍콩 재야단체는 인도주의 위기와 유혈 사태를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고등법원은 경찰의 진압 근거가 된 복면금지법에 대해 부분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합법적인 집회에서 복면을 벗으라고 강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국 정부는 홍콩 경찰과 시위대가 폭력을 사용하며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영국과 미국 등을 지목하며 홍콩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조민진입니다. 밤사이 미국에서 총격 사건 2건이 있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서 미식 축구 경기를 보고 있는 주택 뒷마당으로 괴한이 침입해서 총을 쐈고 4명이 숨졌습니다. 월마트에서도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이곳에서는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한 곳은 캘리포니아 중남부 프레즈노의 한 주택 뒷마당입니다. 현지 시간 17일 괴한은 휴일을 맞아 파티를 열고 미식축구 경기를 보던 사람들에게 총을 난사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파티를 연 가족과 친구 등 35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Officers came in and they saw 3 people that were down immediately. They were all Asian males between 25 and 30, and CPR was started immediately. 총상을 입은 10명 중 4명은 숨지고 나머지 6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번 사건이 범죄 집단과 연관돼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클라호마에서는 월마트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현지 시간 18일 오전 오클라호마시티 남쪽 던칸 월마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은 차 안에서 1명은 주차장에서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가족 간의 다툼이 총격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동기를 수사 중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하원의 탄핵 조사를 받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우크라이나 의혹에 대한 청문회가 지난주부터 TV로 생중계가 되기 시작했죠. 청문회에 나와서 직접 증언을 하는 걸 강력히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정말 의회에 나와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의 탄핵 조사를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장난질이라며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또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의회가 다시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증언을 강력하게 고려해보겠다고 트윗을 통해 밝혔습니다.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무죄를 입증할 정보가 있으면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원한다면 서면 답변이든 출석이든 환영한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증언을 사실상 촉구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언급을 거론하며 펠로시 의장을 겨냥해 급진 좌파에 의해 사라질까 겁에 질려 있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에 이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우려를 표명하지 말고 의회에 출석해 증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의회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할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공개청문회로 전환된 하원의 탄핵 조사는 이번 주 2주차 일정을 진행합니다. 하루 뒤부터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등의 전현직 고위 관리들이 차례로 증언대에 설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앞서 소식 전해드린 대로 북미 비핵화 협상을 두고 지금 미국과 북한의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양쪽 모두 서로 먼저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실무 협상에 진전이 있을 수 있을지 지금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러시아에 갑니다. 방문 목적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미 협상과 관련해서 러시아와 의견을 나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소식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러시아와의 밀착 행보로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어제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러시아로 출발하는 최선희 부상을 배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선희 부상의 방문 목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외신들은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러시아 측과 의견을 나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달 5일 스웨덴에서 비핵화 실무 협상을 벌였지만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이후 자국 행사에 미국과 북한 당국자를 초청하는 등 북미 협상 중재에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북미 협상을 두고 이렇게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미국에서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 만났습니다. 북미 협상을 위한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을 한 게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현철 장관은 미 워싱턴 현지 시간으로 18일 비건 대표와 오찬을 겸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후 기자들에게 미국도 북미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정보를 공유했고 창의적이고 유연한 방법론에 대해서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올해 안에 북미 실무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장관은 또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남북 관계 현안에 대해서도 미국 측과 충분히 논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비건 대표와 김 장관이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김영철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서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해야 비핵화 협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은 잠시 후 8시쯤에 다시 연결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여야 의견 차가 없는 비쟁점 민생 법안들을 처리합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하는 소방공무원법 등 100여 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여야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던 데이터 3법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다음 주부터는 국회 비상 상황이 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의 심의 마감 시한이 26일로 27일부터는 본회의에 회부돼 상정이 가능해진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나라의 명운을 좌우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가 바르셀로나를 포함한 스페인 카탈루냐주 지역에 내렸던 여행 경보를 1단계 여행 유의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카탈루냐 지역의 분리 독립 시위가 격화되면서 여행 경보를 2단계 여행 자제로 올렸는데 최근 시위 사태는 안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줄고 있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장사의 지난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39%가량 줄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2011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감소율입니다. 반도체 부진의 영향이 컸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까지 영업이익은 57%, SK하이닉스는 85% 각각 급감했습니다.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심사 보고서를 네이버 측에 보냈고 네이버가 이를 받으면 3주 안으로 혹은 제출 시한을 연장해서 의견을 공정위에 내야 합니다.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 가운데 일정한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지급이 되는 장학금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17일 저녁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분야 뉴스입니다. 전남 나주에서 보거 요리를 함께 먹은 마을 주민 7명이 구토와 어지럼증을 비롯한 집단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전날 진도에서 사온 보거를 함께 요리해 먹었는데 보거 독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래를 오랜 기간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3명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광주광역시의 한 원룸에서 18살 A군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앞서 2달 동안 수시로 때리고 돈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염 의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채용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염동열 의원은 정치 수사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군 하반포 해수욕장에 미당 서정주 시인의 시비를 세우려던 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친일 행적 등을 문제 삼아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을 했고 이게 수용이 됐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단체나 개인이 소장한 문화예술자료 10만 점을 디지털 자료로 만듭니다. 이달 말까지 자료를 공모하고 내년 2월 지원 대상을 발표한 뒤에 내년 말까지 진행을 합니다. 대한민국 10대 오페라 가수 콘서트가 내일 서울 롯데 콘서트홀에서 있습니다. 2달 동안 열린 세계 4대 오페라 축제의 폐막 공연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저녁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 이 자리에 시민 300여 명이 참여를 합니다. 문 대통령은 즉석에서 시민들의 질문을 받고 이에 답할 예정입니다. 내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3차 회의 이틀째 일정이 오늘 진행이 됩니다. 3차 회의는 오늘까지로 예정이 돼 있고 입장차가 오늘 크게 좁혀지지 않는다면 연내 타결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철도노조가 내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함에 따라 여객 열차의 경우 기존에 비해 최대 40%까지 운행이 줄어들 예정인데요. 정부가 오늘부터 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인력을 더 투입하고 대체 수송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분야별 뉴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영하권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기온도 크게 떨어지고 바람도 강한데요. 현재 중부지방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또 서해안과 강원, 영동, 제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5도 이상 낮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강한 추위가 찾아오니까요. 두꺼운 겨울옷 꼭 꺼내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북, 제주 산지에는 눈이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그 밖에도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서쪽 지역 중심으로 오전까지 약하게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인천과 춘천이 영하 2도까지 떨어졌고요. 남부지방은 5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아침 추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평년 수준 크게 밑돌겠는데요. 서울이 5도, 전주와 대구가 8도에 그치겠고요. 북한은 일부 북부 지역에서 한낮에도 영하의 기온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낮부터 풀리겠고요. 주말 동안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찰이 조만간 그룹 빅뱅 멤버 대성을 불러 조사합니다. 자신의 건물에서 영업했던 유흥업소 때문입니다. 6개 층으로 나누어져 있던 이 유흥업소들은 지금 철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전역한 그룹 빅뱅의 멤버 강대성 씨. 군복무 중 불거진 의혹으로 이르면 이번 주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본인 명의 강남 건물에서 유흥업소가 불법 영업했고 이곳에서 성매매와 마약 유통까지 이뤄졌다는 내용인데 강 씨가 이를 알고도 내버려뒀는지가 핵심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를 포함해 소환 일정을 검토 중이라며 강 씨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조사 시점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지만 아직까진 참고인 신분입니다. 경찰은 넉 달 전인 7월 30일 전담팀을 꾸렸고 5개 업소를 압수수색해 장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어 84명을 조사 45명을 입건했다는 중간 결과도 내놨습니다. 강 씨 소유 논현동 건물에선 업소가 있었던 6개 층 내부가 최근 철거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관련 자료를 확보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강 씨 입장을 들은 뒤에도 관련자 조사는 계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강 씨가 불법 영업을 몰랐다고 한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회사 차원에서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어젯밤 11시 43분쯤 서울 마포구 성산동 홍제 방향 내부순환 도로를 달리던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0여 분 만에 꺼졌고 차량 운전자는 신속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차량은 2006년식 소나타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 5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1층 카페에서 시작된 화재 연기가 요양원이 있는 4층으로 퍼지자 구조대를 투입해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 9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요양원에 있던 10여 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전북 김제시 월봉동에서 7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를 벗어나 인근 주택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다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술을 마시지는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부주의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년 1월이죠.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소기업계와 노동계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제 왼쪽입니다. 이태희 중소기업 중앙회 스마트 일자리 본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이 한 달 보름가량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탄력 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국회에서 불투명해지면서 고용노동부는 계도 기간을 마련하고 특별 연장 근로의 요건도 완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일단 부담을 덜었다,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라고 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300인 미만, 50인 이상의 종업원들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준비들이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걸 어겼다고 해서 처벌하지는 않고 계도 기간을 늘리겠다. 뭐 이런 내용들의 보완 대책을 어제 마련한 겁니다. 한국노총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이십니까? 주 52시간 상한제가 정착 단계에 저희는 진입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정부 정책이 일관성을 잃었기 때문에 주 52시간 상한제, 소위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노동시간 단축의 열망 자체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표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만 계도 기간을 연장하는 게 있고요. 특별 연장 근로를 조건을 완화해서 좀 더 늘리는 방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어제 대책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4가지 정책이 네. 있는데요. 중소기업들의 민원 사항들이 다 포함이 돼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부가 지난 5월 달 기준으로다가 중소기업 업계들의 1,300개 업체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외국 인력 확대와 관련된 사항들은
전체 응답이 1%대밖에 되지 않았던 네.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 52시간 상한제, 노동시간과 무관한 사항들입니다. 왜 노동시간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외국 인력 확대를 포함시켜서 얘기했는지 이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태희 본부장님,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들은 다소 숨통이 트였다. 이제 뭐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까? 예, 어제 정부 대책은 주 52시간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네. 정부의 노력이라는 점을 공감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절박한 중소기업의 그런 현실을 감안을 해서 계도 기간을 충분히 부여한다든지 또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든지 또 제도 안착을 위한 현장 지원 활동을 강화한다든지 등의 조치들은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아쉬운 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도 기간 부여 같은 경우는 현재 근로시간 제도의 어떤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계도 기간 부여보다는 네. 시행유예가 사실은 더 필요한데 아하.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점이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 연장 근로의 경우에도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것 외에도 인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어떤 그 명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부 대책과는 별개로 또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네. 있는데요. 탄력 근로제라든지 선택 근로제와 같은 그런 보완 입법들이 근본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도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어제 실시가 됐습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아예 시행을 유예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신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주 52시간 근무제는 아직까지 중소기업에서는 도입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입장이신 겁니까? 예, 뭐 지금 현재 저희들 네.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현재까지 준비가 안 된 그런 기업들이 한 65.8%에 이르고 있고요. 또 산업 현장의 인력난도 여전합니다. 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사실은 중소기업들이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는데 현실적인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정문주 본부장님, 예. 기업들의 준비가 너무 미흡하다라고 하는 주장이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미 뭐 정작 단계 진입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달에 1,300개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93%가 준비가 완료됐거나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93%요? 네, 93%요. 그건 한 7% 정도의 기업들이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5월 달 기준이니까 이미 6개월 전 상황이죠. 이런 의미에서 정부가 어제 중점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중점 지원보다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라든지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걸 간소화하는 문제라든지 지원 기간을 늘리는 문제 이런 것을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신력 있는 정부 통계들이 있습니다. 통계청, 고용노동부 통계가 있는데요. 모든 통계를 살펴보더라도 작년 2018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노동시간이 점진적으로 다 감소를 하고 네. 있고 이건 중소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한국노총 역시 지난 7월 달과 8월 달에 산하 사업장들 업종별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상당수 사업장들이 교섭 중이거나 이미 완료됐다. 신규 채용을 하고 있고 교대제 개편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유예시키는 계도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주 52시간 상한제가 제대로 연착할 수 있게 가는 것들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한국노총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의 준비가 아직까지 안 됐기 때문에 뭐 유예 기간을 늘려준다거나 아예 뭐 시행을 유예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계도 기간이 지난해 7월부터 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대기업들, 그러니까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뭐 6개월에서 많게는 9개월까지 계도 기간을 줬잖아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좀 더 늘려주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상한제 문제는 갑자기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작년 2월 달에 2018년 2월 달에 국회를 통과를 한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들은 작년 7월부터 시행이었었지만 정부가 계도 기간을 9개월 가졌었고요. 이리 보자고 한다면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거의 2년 가까이 예고가 돼 있었던 사항들이라는 것들이죠. 여기에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충분히 저는 52시간 상한제 올라서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네, 국회의 보안 입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보안 대책을 마련한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돼서 시행을 못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93%가 이미 완료했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이태희 본부장님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좀 보는 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이제 65.8%라고 한 거는 현재 준비 중인 기업과 아직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기업을 합친 겁니다. 근데 이제 준비 중인 기업도 준비 중이니까 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는 저희들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그래서 준비 중인 기업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기업을 합친 것이 65.8% 정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앞에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기업들이 준비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건 뭡니까? 예산이나 뭐 돈 문제입니까? 아니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부분입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인력 문제입니다. 뭐 기업들이 그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사람을 신규 채용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싶어도 정작 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네. 이런 인력난 문제가 비단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장에서도 약 21만 명의 인력이 부족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것처럼 업무 특성이 또 있습니다. 예컨대 한 44.5% 정도가 네. 납품 기업이기 때문에 또 납품 기업들이 그 납기가 이게 항상 고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감들이 몰릴 경우도 있고 또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특성들이 제대로 좀 반영이 된 그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그 대책으로 특별 연장 근로의 인가 사유를 확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시행 규칙에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 연장 근로를 허가하도록 돼 있지만 어제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시적인 업무량이 급증하거나 경영상 사유에서도 특별 연장 근로를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가지고도 안 됩니까? 우선은 네. 그 지금 어제 정부의 대책이 전향적인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주문량이 이제 급증을 한다든지 네. 또 그 중요한 생산 설비가 이제 고장이 난다든지 하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 특별 연장 근로제도의 그 인정 폭을 대폭적으로 좀 넓혀줘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인데요. 그런 요구가 반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어차피 인가이기 때문에 인가라는 것이 예측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예측 불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그런 명시적인 조치들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특별 연장 근로의 인가 요건을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 그대로 특별 연장 근로입니다. 네.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거잖아요. 특별한 경우라고 한다면 재난재해로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경영상의 이유, 그러니까 주문량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기계 고장이 발생하거나 뭐 연구개발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사유까지 확대가 된 거죠. 이거는 법의 취지 자체가 훼손됐다라는 네. 것들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미 2월 달에 한국노총이 우리 노사정에 같이 정부도 합의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탄력 근로를 현행 3개월을 6개월로 늦기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권이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속 11시간 휴식권의 문제라든지 임금 보전 사항들이 합의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1년이 다 돼가도록 민생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처리하지 않으면서 기업들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니까 정부가 궁여지책 속에 이런 특별 연장 근로 확대하겠다 발표한 거거든요. 네. 탄력 근로가 확대되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경영상의 이유와 관련된 사항들 해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건과 같이 특별하지 않은 사유를 특별하게 만들어내는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현재 연장 근로의 법정 시한이 일주에 12시간이죠. 그런데 이 특별 연장 근로를 계속해서 허가해 주다 보면 사실상 이 근무 시간을 제한하는 부분이 무력화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뿐만 아니라 네. 그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권, 생명권 자체가 크게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별 연장 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대하실 생각이십니까? 물론입니다. 네. 자,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추가적으로 일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비자 요건을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본부장님. 예, 앞서 이제 인력난 문제를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가 외국 인력 활용입니다. 그래서 어제 정부 대책에 있는 것처럼
이제 외국인 고용 허용안들을 일부 인력난이 심한 기업에 대해서 20%까지 상향한다든지 네. 또 일부 서비스 업종에 동포의 허용을 확대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대책들은 긍정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노동자와 해외 동포의 노동 여건, 노동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이나 노동계에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우리나라 외국 인력 정책의 기본 원칙 1번 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국인 고용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내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외국인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고용 허가제 쿼터는 연말에 항상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어제 정부가 발표한 외국 인력 확대하겠다. 이 건은 주 52시간 상한제, 노동시간과 굉장히 무관한 사안을 패키지로 집어넣어서 발표한 건입니다.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전에 노동계 사용자 단체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그런 절차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12월 달에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네. 이 건을 검토한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장관과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이 건 자체는 일방적인 정부 행정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 노동자와 해외 동포들이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노총은 반대를 하는 입장이시고요. 우리 내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에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수준, 현재 비자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잘 아시다시피 이걸 더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서비스업에 네. 동포 인력을 쓰겠다라는 것들이거든요. 현재는 동포 인력이 서비스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요. 그 고용 허가제 쿼터에 의해서 비숙련 인력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인하인 비자입니다. 이 외국 인력 자체를 사업장별로 20%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내국인의 고용이 침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것이 바로 탄력근로제 부분입니다.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 대화 기구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지난달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서 이 부분이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중소기업계도 현재 3개월로 되어 있는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자는 경사노위 합의 결정을 기본적으로 존중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그간 논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1년을 주장했던 것은 1년으로 했을 때 그 현장에서 제도 활용의 어떤 실효성이 높아질 거다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사실 3개월보다는 6개월로 하는 네. 것이 그리고 6개월보다는 1년으로 하는 것이 현장에서 보다 융통성 있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특히 또 독일이라든지 일본의 경우에도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저희 중소기업계의 업무 특성입니다. 특히 성수기가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평균적인 성수기 연속 기간이 약 한 5.6개월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감안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이렇게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한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그런 필요한 조치들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문주 본부장님, 한국노총에서는 탄력근로제 그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부분에서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합의를 했죠. 기억하다시피 작년 11월 8일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이 노동시간 제도 개선과 관련돼서 탄력근로제 그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로다가 다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서 그래서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이 건에 대해서 올해 2월 19일 날 한국노총, 경총, 고용노동부 같이 모여서 단위 기한 3개월을 6개월로 연장한 합의가 있었고요.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중 노동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건강권 침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11시간 연속 휴식권, 임금 보존 사항들이 같이 표기돼서 진행이 된 겁니다. 문제는 그리고 나서 9개월이 지나도록 국회가 요청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했으면 빨리 입법 처리를 해줘야 됐는데요. 국회가 이것을 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금번과 같이 정부가 보완 대책을 발표하게 됐던 겁니다. 국회는 하루빨리 노사정 합의 자체를 존중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 건을 가지고 특히 보수 야당들이 정쟁으로 일삼으면서 합의해달라고 요청했던 사안들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유연근무제 확대하는
노동법 계약 시도 자체를 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네. 이 건에 대해서 노동계, 사용자 단체, 정부가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들입니다. 최소한 정부는 합의했던 사항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 일환으로다가 먼저 이렇게 금방과 같은 보완 대책을 발표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것들이고요. 또 한 가지 사용자 단체 역시 같이 합의했던 주체입니다. 네. 지난 10월 2일 날 경제사대 노동위원회가 2기가 출범하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 나와 계신데요.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님, 그리고 경총 회장님, 모든 사용자 단체 회장님들 역시 합의한 대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합의한 대로 갈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하고 우리가 목소리 내는 게 우선이지 이것을 합의하지 않은 사항의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발표하거나 시행을 하자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비신사적인 행위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동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과정을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추가 질문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한국노총은 탄력 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찬성을 하는 입장이셨던 겁니까? 작년에 찬성을 네. 하지 않았죠. 민주노총은 어떻습니까? 역시 반대하지 우리 않았습니까? 노동계 다 반대를 했습니다. 네. 문제는 작년 10월 말 11월 달에 청와대까지 나가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본권을 작년 말까지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기간만 늘리겠다 발표를 했던 네. 겁니다. 기간만 늘리게 되면 건강권 훼손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사회적 대화 의제로 가져와서 우리가 보완 대책으로다가 건강권과 임금 보전 대책을 세운 겁니다. 네, 민주노총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참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합의 당사자가 아니죠. 그래서 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군요. 네, 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탄력근로제 시한 부분, 이 부분이 지금 그러면 국회에서 아직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희들도 어제 네. 그 정부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를 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보완 입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 국회 처리를 강조를 했습니다. 저희 노사정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국회 입법의 시급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택근로제 부분도 쟁점이 됐었잖아요. 예. 선택근로제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미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로다가 네. 노동시간 제도 개선 사항들을 추렸습니다. 선택근로, 재량근로, 특별연장근로, 탄력근로 이 중에서 탄력근로 한 가지만 하기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사항들을 이미 합의가 끝났다라고 해서 또 얹는 방식 자체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중소기업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선택근로제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우리 근로시간법제가 상당히 경직적이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유연 근로제도가 도입됐고 그 대표적인 것이 탄력 근로제와 선택 근로제입니다. 그런데 선택 근로제도 탄력 근로제와 마찬가지로 현재 정상 기간이 1개월인데요. 이 1개월만 가지고는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한 3개월 이상을 좀 늘려달라라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요. 또 이제 어차피 근로시간 입법을 보완 입법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 근로시간 보완 입법을 할 때 같이 여러 가지 또 유엔 근로제도를 이게 같이 손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고요. 끝으로 정리하는 차원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주 본부장님, 예.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사실상 중소기업 300인 미만, 50인 이상 종업원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1년 이상 유예됐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아직 저는 기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어제 장관이 발표하셨지만 국회가 자기들이 노사정에게 줬던 미션을 우리 완수를 했고요. 그 미션을 이제 국회가 마무리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탄력근로와 관련돼서 개선 대책 국회에서 하루빨리 입법이 된다라고 하면 정부가 발표했던 건 역시 저는 철회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소위 경제사회 주체들의 책임 있는 자세이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자세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국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입법화를 하고 그렇게 된다면 어제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여러 가지 대안들이 철회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요. 이태희 본부장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국회 입법 보완도 당연히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기회에 근로시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입법 그리고 이제 대책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중소기업의 경우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인력난도 계속되고 있고 또 그리고 업무 특성이 납품기업의 비중이 높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서 확연히 떨어집니다. 이런 현실적인 제약 요인들을 감안을 해달라 이런 저희들 이제 입장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 국회 입법이나 정부 대책에서 좀 제대로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국회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입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1년 정도, 1년 이상을 유예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십니까? 1년 이상 네. 일단 유예가 아닌 계도 기간 부여이긴 합니다만은 아쉬운 중에도 그나마 기업들의 이제 어려운 사정에서 숨통을 틔워줄 그런 대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1년 이상 계도 기간 부여는 반드시 필요하고 더더군다나 또 이제 규모별로 따라서는 1년 외에 추가적인 계도 기간 부여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탄력 근로제와 관련된 보완 입법을 위해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결론을 두 분의 의견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중소기업 적용 이 부분이 1년 이상 사실상 유예된 부분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진행해 봤습니다. 맞짱 토론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 일자리 본부장 토론 함께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지역을 더 지정하겠다고 정부가 예고를 했습니다. 2주 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발표한 이후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집값은 분양가 상한제를 비껴간 곳들을 중심으로 계속 오르고 있고 특히 부산을 포함해서 규제가 풀린 지역에서는 집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현 기자입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이 단지는 지난 7월 실거래 가격이 연초보다 3억 원 오른 19억 원에 신고됐습니다. 이달 들어 호가는 여기서 1억에서 2억 원 더 올라간 상태입니다. 근처 다른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셋값까지 들썩이면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나흘새 1억 5천만 원 오른 1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비켜가자 재건축 아파트값이 오르고 청약을 기다리는 대기자가 늘며 전셋값도 덩달아 오른 겁니다. 전국주기 이슈가 되지 않은 그런 단지들이 지금 오르잖아요. 지금 그런 건데 들어가고 있어요. 안 돼. 그럼 왜냐하면 더 비싸게 오를 거 안 돼? 역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간 서울 양천구 목동도 호가가 1억 원 이상 뛰었습니다. 그나마 매물도 없습니다. 매매 전수 다 문의는 들어오는데 물량이 좀 부족합니다. 문의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물건이 없으니까. 특목고 폐지, 정시 확대 방침까지 맞물려 전셋집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자사고 얘기 폐지가 막 되니까 좀 가까이 오면 오르지 않을까. 아이들 가르치려고 들어왔으니까 각오하고 있죠.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면 주저없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편법 증여와 불법 전매를 겨냥한 정부 합동 현장 조사는 연말까지 이어지고 이달 말에는 중간 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규제가 풀린 부산으로는 단체로 원정 투자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 사이에 집값이 1억이 오른 곳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을 추가로 지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정부 합동조사를 좀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집값이 안 잡히면 주택거래 허가제 등 더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구석찬 기자입니다. 부산의 금싸라기 땅 해운대입니다. 파리 에펠탑보다 90m 높은 101층 주상복합 건물 LCT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며칠 새 분양권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얼마나 올랐는지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익률이 그냥 최고 이거까지 하루 사이에 사실 집을 팔려고 내놓은 주인이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고 해지하는 배액 배상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찾지 못해 유찰된 적이 있던 해운대구와 수영구 쪽 부동산 12건도 최근 모두 낙찰됐습니다. 이달 초 해운대와 수영, 동래구를 끝으로 부산 전역이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견본주택도 문전성시입니다.
물건은 나오는 대로 완판됩니다. 계약자들을 추적해보니 대다수가 서울 등 수도권 투자자였습니다. 아예 관광버스를 통째 빌려 내려올 정도입니다. 예, 버스 대절에서 다니시는 분들은 부산에 투자처 다 같이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KTX 단체로 오시는 분도 있고. 일부 소셜미디어에는 부산 아파트의 쇼핑 답사기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외부 투기 자금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한 3억을 주고 팔아라 그럼 팔지. 뭐 1억 밑으로 준다 하면 한번 생각해봐야지. 가져가야지. 하지만 당장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폭등한 호가대로 사야 할지 말아야 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냉가슴만 앓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밤사이 전국의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안팎으로 내려갔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5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대관령의 체감온도는 영하 12도에 이릅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도, 충청 북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새벽 한때 경기 남부와 서해안 지역에는 눈이 조금 내렸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연기 결정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빨리 행동하라고 촉구를 했지만 북한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철 아태평화위원장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완전히 철회되기 전에는 협상을 논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 소송전을 앞두고 한일 양국의 통상 문제 담당자들이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두 번째 양자 협의를 갖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협의에 소극적일 경우 분쟁 해결기구 패널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 폭이 올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전역한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 씨가 이르면 이번 주 경찰에 송환됩니다. 본인 명의의 건물에서 유흥업소가 불법 영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홍콩의 시위 사태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들의 시위 거점인 홍콩 이공대에서 진압작전을 펼친 경찰이 400명 넘는 시민을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위대는 화염병과 돌을 던지면서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홍콩 경찰과 시위대를 향해 폭력 자제를 촉구했고 중국 정부는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밤사이 미국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라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주택 뒷마당에서는 괴한이 총을 난사했고 오클라호마주 월마트에서는 가족 간의 다툼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다음 주부터는 국회에 비상 상황이 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의 심의 마감 시한이 26일로 27일부터는 본회의에 회부돼 상정이 가능해진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나라의 명운을 좌우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심사 보고서를 보내면서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보고서에는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 네이버는 공정위의 판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저녁 8시 국민과의 대화에 나섭니다.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사전 각본 없이 즉석에서 질문을 받고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프랑스 남부에서 교량이 무너져 최소 2대의 차가 다리 아래 강물로 추락해 2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남부 툴루즈 인근의 한 현수교가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다리를 건너던 승용차 한 대와 트럭 한 대가 그대로 강으로 떨어져 가라앉았는데요.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15살 소녀와 트럭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소녀의 엄마 등 4명은 구조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한 현지 언론은 현수교의 통행 제한 무게를 초과한 트럭 때문에 다리가 무너진 것으로 보이며 가라앉은 차량이 더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방대와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추가 실종자가 있는지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호주 퀸즐랜드에 커다란 우박이 떨어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얀 자갈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퀸즐랜드 지역에 커다란 우박을 동반한 폭풍이 불어닥쳤는데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지만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딱딱한 얼음덩이에 맞아 지붕의 일부가 부서지는가 하면 차량이 파손되기도 했는데요. 작물 피해액만 우리 돈으로 1억 5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현지 구조대엔 도와달라는 전화 수백 통이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당국이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국 남부 서식스 지역에서 이색 개썰매 대회가 열렸습니다. 개들은 하얀 눈 대신 푸른 잔디밭을 가르며 달리는데요. 질퍽질퍽한 진흙길도 마다하지 않고 시원한 질주를 계속합니다.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전 세계 곳곳에서 150개 팀이 모였는데요. 5km 코스를 가장 빨리 달리는 팀이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대회 주최 측은 개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코스를 완주한 개들은 모두 수의사에게 검사를 받도록 했는데요. 대회에 참가한 한 남성은 우승 여부와 상관없이 개들이 최선을 다해 달려준 것이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도, 충청 북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영하의 추위가 기승입니다. 내일은 더 춥다고 합니다. 자세한 기상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오늘 아침 기온이 어느 정도나 떨어졌습니까? 네, 오늘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과 춘천이 영하 3도, 인천이 영하 2도를 가리키는데요. 남부지방은 비교적 기온이 높지만 중부지방과 마찬가지로 어제보다 5도 이상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곳곳 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현재 중부지방 중심으로 한파주의보 발효 중이고요. 서해안과 강원 영동, 제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바람 때문에 실제 느껴지는 추위는 더 강한 편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추위가 강한데요. 내일은 마음 더 단단히 먹으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온 조금 더 떨어지겠고요. 오늘 영상권인 남부지방도 내일 영하의 기온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번 추위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네, 다행히 이번 추위 오래 가지는 않겠습니다. 기온 변화 보시면 모레 목요일 낮부터 풀리기 시작해서 주 후반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따라 한낮에는 포근하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서울도 15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고 다시 기온이 조금 떨어지긴 하겠지만 평년 수준을 보이면서 오늘과 내일처럼 강한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처럼 추울 때는 보통 공기가 깨끗하잖아요. 미세먼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당분간 미세먼지 걱정 없겠습니다. 이 대기 흐름이 좋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오기 때문에 공기가 무척 깨끗합니다. 오늘 아침도 대부분 좋음 수준 보이고 있고요. 추위가 이어지는 모레 아침까지는 미세먼지 생각은 좀 접어두셔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8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내전 상태라고 현재 홍콩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시위 거점인 홍콩 이공대에 대한 경찰의 진압 작전에 시위대가 격렬히 저항을 했고 이 과정에서 400명이 체포가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를 심각히 우려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도 연결해서 이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대학 캠퍼스에 대한 경찰의 진압 작전 이후 이 발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홍콩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를 향해서도 말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홍콩 사태에 중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라는 경고음이 나오자 미국 국무부가 나선 모습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 동부 현지 시간으로 18일 홍콩의 정치적 불안정과 폭력에 대해서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홍콩 정부를 향해선 대중의 우려에 분명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고요. 중국 정부를 향해선 자유의 측면에서 홍콩 시민과의 약속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외신들은 1997년 중국이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받을 때 중국 정부는 홍콩의 자유를 약속했지만 이를 어기고 지금은 자유에 개입하고 있어서 홍콩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중국 정부는 홍콩 사태 개입을 부인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 나라가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밤사이에 비관적인 소식도 있었고요.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으로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이 거래 제한 조치를 유예했다는 게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90일간 다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유예 발표입니다. 이 같은 소식을 발표하면서 미 상무부는 미국 내 일부 외곽 지역의 소비자들에 대한 통신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민감한 기술에 대해선 엄격한 감시를 지속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5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를 제재 리스트에 올려서 미국 기업과 거래할 경우에 별도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네, 끝으로 경기도 고양시 지역의 버스 회사인 명성운수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을 오가는 버스를 비롯해서 오늘 아침 첫 차부터 20개 노선 270여 대가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경기도는 고양시와 함께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했지만 평소 이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약 8만 명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김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자유한국당의 3선인 김세연 의원이 이틀 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두 거물급 인사의 불출마 선언 이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모두 두 사람의 결단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중진 용퇴론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대규모 인적 쇄신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저녁 국민 패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본 없는 국민과의 대화에 나섭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세연 의원, 네,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후폭풍이 거세다는 말씀을 앞서 드렸습니다. 네, 여야의 파장이 크죠. 그런데 이번에 좀 제가 특이하게 주목해보는 점은 보통은 출마 선언이 주목을 받습니다. 네. 왜 불출마 선언이 반향이 클까? 그만큼 20대 국회가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이 국회 물갈이에 대한 국민의 여망이 높은 것 아닌가. 불출마가 더 신선하게 지금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란 말이죠. 네. 우선 먼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 86그룹 용태론으로 연결이 되고 있죠. 어찌 보면 이제 참여정부 시절부터 386 실험 정치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고 지금은 이들이 다 중진 정치인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종석 실장이 종로에서 출마해서 일점불사할 줄 알았는데 지금 느닷없이 NGO에서 민간 영역에서 통일운동에 전념하겠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 정계 은퇴로까지도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86그룹들이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임종석 전 실장의 이러한 초심에 동참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요.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가 모욕적이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86그룹이 정치 기득권으로 지금 치부되는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 또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86그룹에 속해 있는 중진 정치인들은 모두 이제 이 임 실장의 개인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놀랐다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사실 이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는 보지 않고 좀 맥을 끊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임종석 전 실장이 실제로 86그룹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서 뭐 그런 의도도 좀 가지고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다 보는데요. 하나는 우선 개인적인 용단으로 봅니다. SNS에 올라온 글을 쭉 다 분석을 해보면 상당히 장문인데 이 기성정치의 한계를 느낀 점이 있고 사실은 이 청와대에서 2인자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국정의 정점에서 또 이 국가적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얻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권력이나 혹은 제도 정치보다는 민간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저는 방점은 서울과 평양에 좀 많은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피력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개인적인 결단의 방점이 더 크지만 임 전 실장 같은 경우에 같은 전대협 의장 출신 아닙니까? 80년대 말에 임수경 씨를 이제 평양에 보냈던 그러한 이제 엄혹한 시절에 또 이제 큰 일을 도모했던 그런 젊은 이제 개혁가였는데 자신의 메시지가 같은 그룹의 반향을 일으키리라는 것을 계산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죠. 하지만 그것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맥락은 깔고 있지만 나의 지금 이제 결단에 동참할 동지들은 동참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것을 이제 노골화 하진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가 또 이제 주목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부산을 지역구로 둔 삼선 네. 김세연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그 논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구체적인 얘기들을 보면 자유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고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이고 맞습니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다. 네.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한 것 같은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네. 했고요. 이게 이 임종석 전 실장의 메시지보다 훨씬 좀 파괴력이 큽니다. 뭐냐면 개인적인 선택, 뭐 내가 정치 안 하겠다, 나는 뭘 하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당을 해체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자유한국당 자체는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다. 말씀하신 대로 이 좀비 정당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생명의 순환을 이뤄가지 못하고 이 정당 조직이 역사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다. 오히려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조직이다. 이런 이제 질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판은 당이라는 조직, 세력을 이제 향해서 손가락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파장이 큰데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반향과 네. 파장이 이제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김세연 의원의 이야기는 사실은 맥락이 있습니다. 이 새누리당 국정농단 사태 때 김무성 의원이 먼저 던졌던 말이에요. 당을 해체하고 자산을 다 국고에 헌납해야 한다. 새로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서 바른정당을 차려서 유승민 의원과 함께 나갔었던 거죠. 지금 김무성 의원은 돌아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밖에 있는 유승민 의원도 초기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면서까지도 네. 공화주의라는 것을 언급하고 그 당시에는 집권 여당에 있는 이 원내대표였는데 당시에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이야기하면서 권력은 국민의 것이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 속에 지금 김세연 의원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누구도 거론하지 않고 심지어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문제에 직격탄을 날렸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불출마는 개인적인 선택이지만 사실은 당 조직, 세력에 대해서 아주 강한 비판을 임종석 전 실장과는 다른 방식으로 노골적으로 직격탄을 날렸고 그다음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라는 논리가 아니다. 네. 우리라는 세력으로 국한짓지 말고 우리가 지금 죽어야 나라가 산다. 나라를 위해서 결단을 해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황교안 대표를 포함해서 당내 중진들의 반향들이 주목되는 대목인데 상당히 좀 선을 긋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임종석 전 실장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오늘 내일 사이에 만날 것도 같습니다만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이 두 거물급 의원, 뭐 거물급 인사, 정치인들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해서 곧바로 중진들이 뭐 물러난다거나 연쇄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한다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군요. 높지 않습니다만 민주당은 이 임 실장의 분위기에 좀 얹어갈 수 있는 흐름은 있어요. 아하. 지금 8명의 의원이 적어도 불출마를 선언했고 네. 앞으로 불출마는 더 러시를 잃어서 최소한 이 13명까지는 불출마 선언이 나올 것 같고 네. 또 20% 컷오프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네. 30여 명의 물갈이, 30여 명 이상의 물갈이가 광폭 물갈이가 이제 민주당엔 예고돼 있는데 문제는 지금 자유한국당은 불출마 선언이 현재 4명 나왔습니다. 김세연 의원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더 이상의 불출마 선언이 확전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요. 오히려 지금 중진 의원들은 김세연 의원에게 지금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의도 연구원장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해체해야 될 정당에서 싱크탱크는 왜 맡고 있느냐. 네. 김세연 의원이 여의도 연구원장직 사임 의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공방이 있고요. 그리고 김세연 의원에게 나가려면 조용히 혼자 나가지 왜 이 당에다 폭탄 던지고 나가느냐. 해당 행위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의원들도 등장을 하고 있고 황교안 대표도 당내엔 다양한 목소리가 있으니 이 경청은 하겠으나 사실은 내년 총선에서 패하면 물러나겠다. 네. 이렇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총선까지는 밀고 가겠다는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김세연 의원에 대해서는 당내의 파장이 클 텐데요. 사실은 이러한 비판을 스무스하게 받아들이는 당이 통큰 정당이고 국민들에게는 조금 더 좋은 반향을 받을 것 같고 내부 경론이 벌어진다면 그동안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던 개파가 또다시 이제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저거 봐라. 결국은 당파 싸움하는 정당이다라고 하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현명하게 지도부와 당내 중진들이
대응을 해야 할 사안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이 네. 국민과의 대화를 갖습니다. 집권 후반기를 갓 시작한 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뭘까요? 저는 전방위로 난상 토론이 국민과 대통령 간에 벌어질 것이다. 각본 없는 드라마인데 이 타운홀 방식의 미팅을 지켜보는 게 우리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일 텐데요. 네. 저는 최근에 뭐 교육제도 개혁 문제라든가 부동산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 남북 관계, 한일 관계 또는 한미 관계 다 이제 질문에 등장할 텐데 핵심은 조국 전 장관 관련한 질문이 반드시 나올 것 같아요.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국민들을 좀 설득할 것인가가 오늘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숙명여고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이 사건으로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됐는데 내년부터는 교사뿐만 아니라 서울의 국공립학교 행정직원들도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됩니다. 이자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부 지역에 적용되던 상피제가 내년부터 전북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서울의 경우 교사뿐 아니라 행정실 직원 등 학교에서 일하는 공무원도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됩니다.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볼 때 조금 이렇게 좀 오해도 살 수 있겠다 해서 교원도 하고 있으니까 적용을 해도 그 문제가 없겠다 해서. 이미 근무 중인 학교에 자녀가 배정되면 해당 공무원을 다른 학교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인사를 앞두고 근무 희망지를 낼 때도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적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감 권한 밖에 있는 사립학교 직원들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교사 상피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교사는 전국 294곳, 500명 가까이 되는데 사립이 공립보다 3배가량 많습니다. 서울의 경우 50명이 넘는 교사가 자녀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근무하지만 모두 사립학교입니다. 이 때문에 전북교육청에선 상피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 교원에게만 적용되는 상피제는 그 효과도 매우 제한적이며 제2의 숙명여고 사건을 막기엔 반쪽짜리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소비 패턴이 달라지는 걸 보면 시대가 변하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 경제 현재 상황과도 뭐 당연히 연결이 되고요. 전망을 할 때도 중요한 부분이죠. 이걸 반영해서 물가지수를 내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오늘 이 얘기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비 패턴이 달라지는 가장 큰 이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 금융권 경영연구소가 낸 자료인데요. 1998년부터 2018년까지 그러니까 20년간의 인구 구조와 소비 패턴을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일단 2018년 현재 얘기를 해드리면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합친 우리나라의 가구가 55%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 하고 네. 1인 가구만 떼어놓고 보면 25%를 넘어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구 수는 하면 이제 2인 가구, 4인 가구가 아니라 1인 가구라는 것이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14.3%, 거의 15%에 육박해서 이제 거의 완연한 노령화 사회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끝으로 또 나이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90년대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평균 연령을 냈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이냐? 32세였거든요. 네. 근데 2018년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를 평균한 나이 연령은 41.7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42세로 크게 또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경제 상황을 볼 때 또 전망을 할 때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부분이어서 근데 이번에 좀 눈에 띄는 게 교육비 지출이 줄었다. 네. 근데 생각하기로는 사교육비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왜 교육비 지출이 줄었을까 생각이 들지만 이거는 아이들 수가 줄어들어서인 영향이 그렇습니다. 크겠죠? 이게 가장 관심을 갖던 대목이기도 하는데요.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 가계에서 쓰는 교육비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론이 나오잖아요. 무슨 소리냐, 지금 학원비가 90년대에 비해서 엄청 올랐는데,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소비 전체 가구가 쓰는 소비 중에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학원비도 오르고 올랐을지 몰라도 전체 비중은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비중을 생각하면. 네. 근데 그 이유가 첫 번째가 역시 아이 수가 완연하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교육비 부담이 크게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비는 사교육비와 공교육비가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공교육비가 줄어들면서 교육비가 줄어들고 있고요. 통계 중에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40대는 전통적으로 교육비를 많이 씁니다. 네. 그러니까 90년대 40대 같은 경우에는 40대 가구주입니다. 네. 가장 많이 돈 쓴 데가 식료품비, 2위가 교육비. 그리고 2000년 8년 기준으로는 1위가 교육비로 가장 많이 썼는데 2018년 40대가 가구주로 있는 이 소비 패턴을 봤더니 교육비가 3위로 떨어졌습니다. 하고 30대 같은 경우에 30대 가구주 2018년 현재는 10위권 밖이에요. 11위권 밖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아이 수가 일단 자녀 수가 줄었다는 게 네.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요즘 뭐 워낙 뭐 식료품들을 재료를 사다가 음식을 해서 먹기보다 나가서 사 먹거나 네. 뭐 간편하게 먹거나 하잖아요. 네. 이걸 반영한 결과도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료품비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외식비인데요. 네. 제가 앞서 말했듯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서 가장 많이 소비 지출하는데 어디냐? 식료품비인데요. 이 식료품비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90년대, 2000년만 해도 25% 넘고 30% 육박한 시절도 있었는데 네. 이제는 한 15% 밑으로 떨어졌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20대, 30대 가구주, 뭐 20대, 30대 가구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식료품비에 쓰는 이 비중 돈보다 외식비와 숙박비에 쓰는 데가 더 큰 외식비가 더 역전을 해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건 결국 뭐냐? 우리도 이제 뭐 홍콩이라든가 저쪽처럼 음식을 막 이런 뭐 배추 물건 사다 해먹다기보다는 외식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이거 역시도 뭐 1, 2인 가구수 증가와 맥락이 다 있죠. 지금 중요한 거 두 가지. 네. 그러니까 교육비는 아이들 수가 줄면서 줄고 있고 네. 식료품비도 비중이 줄고 있고 네. 이 두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네. 이 두 가지와 관련해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네. 요즘 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 물가다라고 하는데 예. 정작 우리는 가면 너무 비싼데 물건들이 다 예.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반영을 하지 못한 그 이유가 크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내느냐? 한 460개, 400개 후반대 품목을 다 뽑습니다. 대표 품목을. 그리고 가중치를 두면서 이제 그거를 물가 상승률로 뽑아내게 되는데 네. 바로 이걸 보니까 최근에 왜 물가 상승률이 현실 체감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전체 가중치가 1000이라고 하면은 네. 식료품비 비중 같은 경우가 한 138, 140 정도로 압도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 20, 30대 가구는 주는데. 식료품비보다는 외식비가 더 높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외식비는 가중치가 되게 작아요. 가령 뭐 냉면 같은 경우는 2, 치킨은 5, 그러니까 전체 1000이라는 것 중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 젊은 가구가 느끼는 이 물가 상승률은 완전히 다른 것이고요. 교육비 같은 경우에도 거의 90이 정도 돼서 1000 중에서 10%를 차지하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육비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오르는지 몰라지만 비중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뭐 0%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와닿지 못하는 그러니까 체감 물가의 왜곡이 나오는 것 역시도 소비 패턴의 변화, 가구 수의 변화가 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개편이 네. 내년에 이제 물가 지수를 내는 이런 가중치에 대해서 내년에 개편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이제 5년마다 품목 교체를 하고 가중치도 바꾸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건 2015년에 정해졌고 2020년에 내년에 바꾸게 되는데 이번 통계를 보면 글쎄요 품목도 이제 대폭 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여기에 들어가는 가중치도 크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세계야구 소프트볼 연맹 프리미어 12에서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1위로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한국 야구 대표팀이 어제 오후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대만전에서 전패하면서 무거운 표정으로 입국장을 밟았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꼭 만회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겠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프로야구 SK 와이번스 투수 김광현의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 여부가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현은 구단과 만나 얘기를 해보겠다며 메이저리그를 향한 확고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K는 김광현의 메이저리그 진출에 대한 허락 여부를 이르면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늘 영하권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기온도 크게 떨어지고 바람도 강한데요. 현재 중부지방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또 서해안과 강원, 영동, 제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5도 이상 낮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강한 추위가 찾아오니까요. 두꺼운 겨울옷 꼭 꺼내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북, 제주 산지에는 눈이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영하 3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남부지방은 5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아침 추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평년 수준 크게 밑돌겠는데요. 오늘 서울이 5도, 또 전주와 대구가 8도에 그치겠습니다. 북한은 일부 북부 지역에서 한낮에도 영하의 기온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낮부터 풀리겠고요. 주말 동안 평년 기온 웃돌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밤사이 전국의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안팎으로 내려갔고 대관령은 영하 6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대관령의 체감 온도는 영하 14도에 이릅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도, 충청 북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연기 결정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북한의 행동을 촉구했지만 북한은 미국의 태도 변화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김영철 아태평화위원장은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는 게 먼저라면서 연합훈련도 완전히 중지하는 걸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 소송전을 앞두고 한일 양국의 통상 문제 담당자들이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두 번째 양자 협의를 갖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협의에 소극적일 경우 분쟁 해결 기구 패널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 폭이 올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저녁 국민과의 대화에 나섭니다. 시민 3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질문을 하고 문 대통령이 이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